이 기본소득을 누가 주장하는지 아세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산업이라는 게 AI 로봇이잖아요. 근데 AI 로봇은 일자리를 없애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없어지는 1순위입니다.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게 뭐냐? 기업의 중간관리직. 근데 기업의 중간관리직이 사실은 그 상당히 그 나라의 중산층을 만들어주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중산층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유산, 이게 소위 마르크스의 유산 계급만 돈을 벌고 중산층들은 뿌띠부르주아들은 전부 다 프롤레타리아로 전락을 하게 되고 프롤레타리아들은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 좋은 일자리가 파쇄된 일자리만 가지고 있으니 네. 기본소득 실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종의 경제프리즘 곽수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경제가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미 연준도 금리를 쉽게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좀 더 편안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과연 우리 생활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 대한민국 경제는 안녕하신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이분 빼고는 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환 2.1세기 지속가능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우리 한상환 대표님 모시고 전 대표님 모시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저희들에게 세 가지 법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아직도 그 버블이 터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터지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버블은 뭐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지나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 많은 관심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오늘도 발표를 보니까 0.17% 상승을 했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트렌드는 강남하고 네. 부산 해운대가 동조화돼서 같이 가고 있죠. 서울 기타 지역하고 경기도 쪽의 일부 지역들도 네. 거의 회복을 했든지 아니면 또 신고가가 나오는 데도 있고. 이게 뭐 정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예정된 루트를 좀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abnormal, 비정상인 겁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큰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네. 이런 것들이 오면 얘기가 다르죠. 그거는 얘기가 다른데 이제 충격도 좀 심하고.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전 뭐가 터질 걸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안 터지고 네. 넘어가잖아요. 지금 네. 터진 데가 지방은행들 미국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감당 가능한 정도니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터지면서 위기 온다 이런 얘기하는데 상업용 부동산 사이즈가 작아서요. 주거용 부동산 터지는 거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뭐 경제 위기까지 갈고 사이즈는 아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500을 미끄러져 내려앉았거든요. 네. 주식시장 버블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 받아야 될 때 조정 지금 받는 조정 거잖아요. 기간이다. 당연한 조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예. 사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증권쟁이들이 그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네. 자기들 장사한 거 아니에요? 예. 난 그렇게 봐요. 미국은 그게 좀 더 확실하게 눈에 띄는데 대한민국은 항상 그런 듯 해가지고. 미국 사실 나스닥이 전고점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스닥 전고점 가는 동안에 일반 주식들이 주가 얼마나 올랐어요? 거의 못 올랐잖아요. 뭐 네. 소위 팡이라고 하는 데나 뭐 테슬라나 이런 애들이나 올랐지. 그렇죠. 나머지들은 뭐 제자리 걸음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에어컨 프로나 이런 거 빼놓고 나서는 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제자리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피치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네. 또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게 GDP 대비 101%다. 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피치가 영국계잖아요. 예, 영국이나 잘하라 그러세요. 영국은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5.25로 갑자기 좀 동결했잖아요. 예. 그건 정신 나간 짓을 올렸어야 되는데. 더 올렸어야 된다. 이때. 그럼요. 그러니까 예. 한국의 가계부채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계부채 너무 커. 한국은행이 또 금통위가 네. 굉장히 제한된 수단밖에 손에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금융 상황을 잘 끌고 왔다. 네. 아주 매니저를 잘 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의 이번에 위기 대처 능력이 난 사실은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음. 그러면은 제가 그 경제 관련 부처들 네. 몇 개를 말씀을 여쭤볼 테니까 네. 학점을 한번 줘보세요. 이번 1학기의 학점. 기획재정부 1번, 네. 2번 통화정책을 하는 한은, 3번 우리나라의 수출 정책을 담당하는 상공부,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한 4번 정도 굳이 넣자면 중소기업청. 어떻게 보십니까? 학점을 한번 줘보십시오. 한국은행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네. 미국 연준이 90%를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네. 나머지 10%를 가지고 우리 한국은행이 국내 통화 정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한적인 수단을 가지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은 학점을 뭐 A- 정도? A-. 그 정도 줄 수 있겠다. 예. 네. 기획재정부는 지금 점수를 별로 이렇게 잘 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뒤에서 여쭤볼게요. 네. 학점은 한 어느 정도 주실랍니까 그러면? B? B? 예. 뭐 그렇다고 예. 거기가 뭐 낙제 점수를 받을 때는 아니니까 예. 네, B 정도. 예. 그리고 뭐 산업자원부는 거기는 학점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낙제시키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거기는 그냥 학점이 없는 무학점 과목이라고 무학점 과목. 봐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낙제를 시켜버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저 모양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이제 코로나 때 전부 다 재택하면서 다 반도체 갖다 땡겨다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다 출근 시작하니까 더 이상 컴퓨터가 필요 없어지니 그러니 반도체 수출이 급감을 한 거고. 근데 그거를 산업자원부 보고 야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산업자원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지만 또 실적은 굉장히 나빠. 그러니 거기는 이번에는 아예 학점을 주지 말자. 중소기업청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좀비 기업들이 많이 지금 요 중소기업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난 중소기업청은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모닝업을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한상한 대표님의 이 두뇌를 빌려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아무래도 이제 GDP 경제 성장하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12년째 잠재 경제 성장률 얘기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뭐 잠재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벌써 그런 수준입니까? 대한민국 그럼요. 경제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전투기도 초음속 전투기도 만들어요. 그죠.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산업이 뭐예요? 없잖아요. 앞으로 하는 것들은 잠재 성장률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는 거지. 이게 옛날처럼 고도 성장의 시대를 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미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 잠재 성장률을 분해 보면 이제 자본 그다음에 노동 그리고 이제 요소 생산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노동이 성장률을 내는 사회는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총 요소 생산성이 끌고 가는 사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총 요소 생산성이 그래도 그나마 버텨는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정도의 요소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구조냐. 이게 혁신이냐 모방이냐 해서 우리는 모방이 빠른 데서 모방 중에서는 혁신형 모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예 혁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게 경제 성장률을 이끌고 갈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잠재 성장률을 웃돌게 그거는 좀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조금은 좀 너무 그 이상 하기 힘드니.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2에서 2.5%입니까? 뭐 그 정도 세겠죠. 미국 잠재 성장률이 미국도 한 2.5 정도 2.5 되죠.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미국만 못할 거래요. 그렇습니까? 네. 이미 왜냐하면 미국은 인구도
부족하면 네. 이민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층도 이렇게 탄탄하단 말이에요. 네. 미국은. 그것도 탄탄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형 경제잖아요. 경제죠. 우리. 네. 거기다가 또 그 트럼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이든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네 나라 조금 그러면 옆 나라 조업해서 그 기업들 다 자기 나라 투자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도 일어나고 네. 혁신도 하고 그다음에 인구도 탄탄하고. 네.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잠재 성장률이 미국이 조금 더 좋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죠. 뭐 미국 이야기는 미국 이야기고 우리나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2분기 가계소득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줄었다는 통계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가장 문제는 잠재 성장률의 결과론적인 내용이겠죠.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소득 분위별로 이러한 그 계층 심화가 양극화, 극화가 점점 심해져 간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성장이 뒷받침 안 되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과의 관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잠재 성장률하고도 관계가 있고 우리 가구당 소득이 감소하는 건 좀 일시적인 현상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장기 추세로 봐서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네. 왜냐면 장기 추세로 가구당 소득이 감소한다 그러면 그게 명목소득이잖아요. 네. 디플레이션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심각하게 받아야 될 문제인데 뭐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을 우리가 좀 제외하고 나서 보면 사실은 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네. 산업 정책도 아니고 네. 성장 정책도 아니고 네. 아니면 정부의 재정 정책도 아니고 소득의 분배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소득 분배 정책. 네. 그게 결국은 경제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제 근본이죠. 근데 이제 우린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덩샤오핑이 한 게 둘 다 선부론이잖아요. 먼저 부자 될 수 있는 사람 먼저 부자 만들고 네. 나머지 뒤에 쫓아가자. 이게 이제 덩샤오핑은 그건 선부론이라고 그랬고 네. 그런 정책들에서 과거에는 이 양극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용인을 해주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조성장 국가일 때는 용인하고라도 가야죠. 근데 중국은 지금 난 그 부분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굉장히 높이 사는데 네. 이분은 갑자기 이제 공부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공동부유론. 예. 네.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에 대해서 너희는 양극화 문제 해소 못하면 너희는 망할 거다. 이 얘기가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쪽에 서양의 학자들 입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양극화 해소 못하면 중국 너희 망한다 이거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예. 양극화 사실 심각하기도 했고 중국이.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로 지금 십몇 년째 그래도 꾸준히 공부론이라고 하는 거를 밀어붙이고 네. 후퇴하지 않고 가고 있다.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위기 상황 근처로 가긴 가는데 네. 우리 같았으면 경기 좀 안 좋아지면 정부가 곧바로 부동산 부양책 내놨을 텐데 네. 지금 십몇 년째 부양책 안 내놓고 지금 저러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지만큼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덩샤오핑 같은 선부론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 소위 뭐 나쁘게 얘기하는 뭐 재벌 집중 육성했고 뭐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양극화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그것도 5년 10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산업 정책, 경제 발전 정책을 하면서 양극화 문제라든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중후반 때부터였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의료보험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소득 문제의 양극화를 가지고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아젠다로 던져서 이걸 가지고 선거를 해보거나 한 거는 최근에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네. 이 정도밖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잘된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완전히 뭐 정책으로선 엉터리 실패한 정책이죠. 엉터리죠. 그렇지만 하나의 화두는 그렇죠. 던진 예,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19년인가까지 어떤 건 네. 21년까지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1분위부터 10분위의 소득과 우리나라 평균 소득을 보여준 거예요. 가운데는 평균 소득. 네. 요건 1분위 가장 한계 계층이죠. 예. 요 10분위 가장 잘 사는 계층입니다. 예. 요 두 계층의 소득이 1990년에 소득 격차가 200만 원이었었어요. 여기 한 네. 30만 원 좀 넘었고 200만 원 좀 넘었고. 네. 지금 차이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 네. 1200만 원 넘죠, 지금? 네. 근데 1분위 200만 원 안 돼요. 예. 그럼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 격차가 11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러네요. 물론 이때에 1990년이나 이럴 때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 가치가 지금 더 높았으니까 이 소득 격차도 굉장히 큰 소득 격차였다. 네. 그건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배율의 함정에 빠지는 게 양적인 격차를 잘 안 보고 배율로만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득 5분위 배율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네. 10분위 배율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금액으로 놓고 보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서울의 집값, 아파트값 예. 이 소득 10분위가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렇죠. 5분위 이상이 결정을 해버린다고요. 네. 5분위 이상이 결정을 해버리면 평균도 지금 이게 이제 도시 2인 이상 가구 명목소득입니다. 2인 이상 가구인데 네. 자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이 지금 600만 원이 안 돼요. 1분위는 영원히 집장만 할 생각 못 할 거고요. 평균 소득을 받는 사람도 집장만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서울 집값 그렇게 올랐어요. 경기도 집값도 다 올랐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집값을 자산 가격을 누가 결정하느냐? 1분위, 2분위, 3분위가 결정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그 밑에는 영원히 내 집장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집값이 주된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집값하고는 이건 소득이니까 집값하고는 다르지. 관계는 없죠. 자산이 아니니까. 예, 예. 그냥 소득이니까. 예. 양쪽의 격차가 예. 소득 격차가 집값을 만드는 거겠죠. 집값을 만든다. 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면 소득 격차로 인해서 집값 격차도 나타난다. 네. 예. 아니, 제가 근데 이 이슈를 왜 이게 이제 천착해서 내려다보려고 직접 통계를 찾아본 건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가서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 그러니 천천히 추격 매수는 하지 말되 예. 천천히 집장만을 하신 분들은 집을 장만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라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집값이 떨어져야 좋은 사람이 있고 네. 집값이 올라가야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둘도 너무 심각하게 양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익스트림이다 이게 말씀이죠. 양쪽에. 양쪽의 대립이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 문제를 갖고 오냐 하고 소득을 들여다보니 네. 소득에서 이런 이미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 1분위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고 있는데 1분위는 좀 1,200만 원, 1,300만 원 가는 소득으로 살고 있으니 이 자산의 가격은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런 격차가 벌어진 사회가 좋은 사회냐 하는 데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10분위 배율이라고 하면 네. 소득 상위 뭐 2개 분위를 하위 2개 4개 분위로 나누거나 5분위 배율 그러면 소득 5분위를 1분위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안정적으로 나와요, 걔들은. 그래서 아예 내가 이거는 소득 10분위를 네. 소득 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눠줘 버렸어요. 예. 이거는 구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예. 1분위는 최저소득이고 한계소득이고 10분위 최고소득이에요. 근데 이거 봤더니 이게 외환위기 전에 네. 6배 정도 하던 게 예. 외환위기 이후로 7.5배로 올라갔어요. 예.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8배 정도로 또 올라갔습니다. 1분위에 비해서 10분위, 9분위, 8분위 쪽이 8배 정도 소득이 높다 이 말씀입니다. 10분위가 8배를 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소득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5분위 배율이나 10분위 배율 일반적인 10분위 배율로는 예. 이런 게 잡히질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구분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소득의 배율도
양쪽이 많이 벌어진 거고. 그러네요. 소득의 격차 이게 명목 소득의 소득 격차입니다. 아까 제가 200만 원 채 안 되는 게 예. 1,000만 원 넘었다 했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예. 넘어버리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왔으니 예. 사회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다. 진행 중이다. 네. 이제 2분위하고 10분위 간의 자산 배율이에요. 네. 이건 1분위를 못해요. 1분위는 마이너스예요 항상. 예. 집도 없고 뭐 빚만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이 자산이 일단은 플러스가 되는 게 2분위니까 예. 2분위의 평균 자산을 10분위 가장 고자산 계층의 자산을 나눠줘 본 거예요. 네네. 2012년, 13년은요. 이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상태라서 네. 여기는 약간 통계에서 좀 배제를 해서 보고요. 예. 2014년 정도가 집값이 가장 싸고 막 이럴 때예요. 네. 우리나라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보면 네. 지금 그동안 부동산의 거품이 얼마나 생긴 거예요. 무지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온전히 다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꾸준히 늘어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든지 벌써 집값이 떨어져서 이게 배율이 50배로 떨어지는 거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왜냐면 밑에 층도 자산을 빌드업 형성을 해서 네. 격차를 줄이는 게 좋은 거긴 한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2분위, 3분위는 집착만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소득주도 성장이 엉터리였고 실패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방금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2분위, 1분위, 3분위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이끌어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김상조 전 실장도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실패했다. 자기가 인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배율도 더 증가했습니다. 17배. 그러니까 그냥 넷으로 보면 17배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소득주도 네. 성장 기간이 2017년에 시작을 해서 네. 2022년 직전에 끝났죠. 예, 그러니까 16배, 15배 지금 정도. 51배에서 67배로 예, 올라버린 거죠. 명목상으로만 해놓고 봐도.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기본소득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예. 그때 이제 다 기본소득에 관한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그렇고 아예 기본소득. 네. 그러니까 일 안 안 해도 해도 얼마큼 1인가구당 나눠준다. 한 13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뭐 그 정도죠. 네. 예. 기본소득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스웨덴에서는 실험을 했잖아요. 네. 했죠. 실패를 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네.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붙입니다. 그때. 네. 근데 반대 75%, 네. 찬성 25%. 그렇죠. 그거 보고서는 봐라, 저기선 실패했고 여기서는 다 반대인데 무슨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걸 왜 해봤을까? 스위스가 25%가 찬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나라 보통 때 같으면요, 네. 100% 반대가 나오는 나라예요. 국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면 네. 국민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갖다 걷어서 내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25%가 찬성이 나왔다는 거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혁명적인 일.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째는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너무 벌어졌는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본소득을 누가 주장하는지 아세요? 누가 주장합니까?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애들이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밸리의 산업이라는 게 AI 로봇이잖아요. 근데 AI 로봇은 일자리를 없애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의 혁신이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혁신. 어떤 거냐? 전기의 발명. 그다음에 대륙횡단 철도. 네. 이런 거는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이고 예. 그 혁신 자체가 또 새로운 다른 산업들을 만들어내서 예. 그래서 그 일자리가 무지하게 커지는 그런 혁신들. 예. 또 다른 혁신은 존속적 혁신이라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일자리를 하나 새로 만들지만 기존 일자리 하나를 없애. 존속적 혁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 애플 같은. 뭐 애플도 완전 존속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새로 만든 일자리보다 없앤 일자리가 더 많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존속적 혁신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네. 근데 요즘 혁신은 생산성 혁신이거든요. 효율성 추구 혁신이라고요. 네. AI, 로봇 이거는 얘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없애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 앞으로 군인
우리는 뭐 의무로 가야 되지만 미국은 직업군인이잖아요. 직업군인 다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로봇 개가 들어가서 싸울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서 이게 레이더 조종하는 거 다 AI가 다 할 거고. 그렇죠. 뭐 네. 드론이 알아서 하겠죠. 없어집니다 그것도. 의사 없어질지도 몰라요. 변호사 없어지는 일순입니다.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게 뭐냐? 기업의 중간관리직. 근데 기업의 중간관리직이 사실은 그 상당히 그 나라의 중산층을 만들어주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중산층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럼 뭐예요? 그럼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것도 좋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남는 일자리는 뭐예요? 청소하고 하는 것들이 공법. 있죠. 예. 뭐 이런 예. 이게 파쇄된 일자리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유산 이게 소위 마르크스의 유산 계급만 돈을 벌고 중산층들은 뿌띠부르주아들은 전부 다 프롤레타리아로 전락을 하게 되고 프롤레타리아들은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 좋은 일자리가 파쇄된 일자리만 가지고 있으니 네. 기본소득 실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자기들이 혁신을 계속 하려면 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나눠주라는 거예요. 안 네. 그럼 자기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저들이 그 1분위하고 10분위의 소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 그래프를 놓고 보면 임금 격차가 이렇게 1990년 이후에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1분위, 2분위, 3분위 저소득 계층은 혁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에 배치돼 있었고 그다음에 10분위와 9분위 쪽에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혁신 쪽에 계신 분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여전히 그래도 고소득 직업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니까 네. 고소득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네. 저소득은 어떤 형태든지 노동의 경쟁에 의해서 급여가 올라가지 않고 경쟁에 의해서 예. 급여가 올라가지 않고 양쪽에 그 차이가 지금 확확 벌어진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노동 경쟁 상황에서 소위 그 바게닝 파워가 높은 고숙련공들, 고기술자들, 그다음에 학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간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놓고 보면 일면 설득력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무조건 실패할 수 정부 실패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 실패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를 들고 나온 게 저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정책인데 네. 문제 제기는 틀리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예. 어떤 사회든지 소득 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산다. 네. 그런 사회는 존재 못 하잖아요. 안 그런 되죠. 사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공리주의적인 사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상적인 공리주의지 그게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니 그거에 네. 대해서는 인정. 그러나 역사적으로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는 항상 언제나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졌던 시기더라. 네. 우리가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정부하고 한국은행을 분리시켜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옛날에 왕들이 전쟁한다고 맨날 가서 돈 찍어가지고 화폐 주조해서 그거 가지고 전쟁 비용 쓰다가 네. 결국은 전쟁이 이기든 지든 간에 국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봉건왕조를 없애고 그 프랑스 혁명이니 뭐 볼셰비키 혁명이니 이런 것에서 봉건왕조를 없애버리고 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한국 중앙은행을 정부가 마음대로 니네 돈 찍지 마 하고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의 역사는 절대 권력에 대한 투쟁의 역사잖아요. 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해버리면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포장을 얼마나 잘 하냐면 말입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불평이나 불만 또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했을 때 최하위 계층들, 평민 이하의 어떤 농노라든지 노예 계층에다가
인플레이션의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한 국가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또 한 지역적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게 떠넘기는 그런 형태를 가져온 거는 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방금 말씀하신 돈을 막 찍어서 왕권 시대에는 네. 돈을 막 뿌려버리지만 공화국이나 하나의 그 민주주의, 소위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공화국 시대에는 이 요즘으로 예를 들면 제로금리 시대가 상당히 오래 갔었거든요. 오래 갔죠. 네. 우리나라도 저금리 시대가 상당히 오래 따라갔다. 따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네. 소위 말해서 고소득자들 아니냐. 그렇죠. 유상계급과 네. 계급이란 말씀은 이게 제가 괜찮습니다. 뭐 실제 문제 예, 알아듣습니다. 공산주의 같아 보이니까 이거 자산을 가진 계층과 네. 이게 좀 실손해서 얘기죠. 그다음에 고소득 계층 이쪽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건데 자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는 네. 신자유주의가 너무 오래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봉건주의에서 현대 국가로 넘어오는 혁명의 문제도 있었지만 옛날에 산업혁명을 뒷받침하자고 만들었던 자유방임주의가 결국 그게 도전을 받은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도전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그 보수 쪽의 국가들에서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거고 네. 딱 이게 자유방임주의가 너무 한쪽의 이익을 대변해 주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양극화를 너무 심하게 만드는 그런 경제 철학이다 보니 이거를 좁히는 쪽에 의해서 도전을 받은 게 유럽의 사회주의가 다 그래서 나왔고 다음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뒷받침을 한 게 마르크시즘이잖아요. 네. 마르크스주의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수정자본주의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나온 것들인데 예. 이제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건 시대의 왕권도 국민들이 그 왕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왕권은 오래 갔습니다. 네. 보통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조선 왕조도 왕조 초기에는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았죠. 예.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걸 가진 계층들의 기득권이 강화되면서 이게 벌어지면서 네.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부터 그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네. 자, 현대 사회로 왔어요. 우리 민주주의로 투표의에서 권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이라고 치면 네. 나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민주주의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력이야. 거기까지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뽑을 때만 그렇지. 뽑고 뽑고 난 나면. 다음에 5년 동안 4년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그게 정당한 권력의 행사냐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권력을 행사하는 게 제가 나쁜 것처럼 얘기한 건데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예,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가치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 내가 정책을 쓸 때 네. 고르게 써줘야 될 거잖아요. 네. 고르게 쓰지 않고 나를 지지한 계층에 대해 서만 국한해서. 혜택이 들어가는 정책을 쓰면 그건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의 당수죠 그냥. 그럼 국가의 대통령은 자기를 안 뽑은 사람한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이 국민을 화합시키고 소통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익스트림을 하나에 지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대통령이다. 네. 대외 노선은 민주당, 공화당을 건너가도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대외 노선은 완전 그거는 국외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네. 국내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도 자기의 국민이다라는 걸 보통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1000명을 하고 시작을 하죠. 네. 하나로 만드는 선거를 만든다는 예. 거고. 그래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우리 현 자칫 이게 뭐 민주당 정부가 잘못했다 아니면 지금 국힘당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정책을 쓴 것들이 네. 다 잘못이다. 음. 그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질 않고 겉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고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국가 균형 재정, 네. 재정이 망가졌어. 네. 이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바꿔야 돼. 바꾸지 말라는 바꿔야죠.
근데 균형재정을 만들어가는 수단이 네. 단순히 국가 재정을 줄이는 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가 재정을 줄이는 거는 옛날에 자유주의의 작은 정부잖아요. 그렇죠. 작은 정부의 시대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끝으로 끝났습니다. 네. 신자유주의가 죽으면서 네. 작은 정부 시대는 끝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가 다 큰 정부예요. 돈 무지하게 찍어내는 것도 큰 정부고 네. 지금 미국 재무부세죠. 제정신이냐 싶을 정도로 채권지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네. 왜 그러겠어요?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 돈이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 쓰는 거잖아요.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소득 분배나 이런 다 그런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네. 네. 근데 그러면 재정을 무조건 늘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재정을 줄이는 쪽으로 균형 재정을 가면 안 된다. 재정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가고 차라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그래서 균형 재정을 맞춰가는 게 맞지. 지금 재정을 줄이면은요 양극화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 피해를 봅니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은 그렇게 되면 다시 재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 재정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데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철학이라 그럴까요? 정책 기조. 정책 기조를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부 때 소득주도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이슈로 해서 정책 자체의 실행까지는 실패인 게 분명하지만 그러한 것을 국가 아젠다로 던진 것은 그건 올바른 국가 아젠다였다. 왜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이 배율도 엄청나게 지금 67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을 그냥 놓고만 본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방법은 혁명이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혁명은 지금 단계에서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과연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혁신 문제에 있어서도 슈페터가 5가지 혁신을 이야기했죠. 원자재 혁신, 시장 혁신, 상품 혁신, 기술 혁신, 조직 혁신. 이 혁신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를 하자 그랬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안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슈페터 말씀하셨으니까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창조는 안 하고 파괴만 하고 있는 게 문제 같아. 창조는 못하고 파괴만 하고 있다. 지금 모든 예. 산업활동이 다 그런 거잖아요. 창조는 못하고 파괴만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지금 벗어나와서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상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얘기하면 네. 문재인 정부는 아젠다는 잘 던졌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돼서 네.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훼손시켜 버렸죠. 국가 부채 무지하게 늘었잖아요. 그 네. 사이에. 예. 네. 그리고 한번 늘려놓은 복지는요. 다시 줄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왠지 훼손시켜 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정권을 잡았어요. 자 재정을 균형으로 갖고 가겠다고 하는 아젠다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근데 균형을 갖고 가는 방법이 재정을 축소시켜 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줄이는 것보다 네. 세제를 바꾸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일각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봤던 제로금리 시대는 더 이상 못 본다. 고금리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한 몇 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로봇 혁신과 AI 혁신이 없어지겠어요?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혁신이 계속되는 한은 정부는 어떤 경기를 살려나가려면 돈을 퍼부어 넣는 수밖에 없고 네. 그럼 통화정책은 돈을 퍼붓는 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제로금리입니다. 네. 다시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금리 시대로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자산가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 자산가가 아닌 저소득 계층은 부자가 될 기회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겠죠. 네. 그럼 이제 정책을 하나씩 우리 한상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을 하나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고 우리 한상환 대표께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몇 가지의 미시적인 내용을 캐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재정정책 말씀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재정을 47조, 30조 추경하니 이렇게 찔끔찔끔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왕창 MMT 이론처럼 그냥 돈을 팡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번에 갈라서 하는 거는 차라리 오히려 좋지 않고 한꺼번에 하려면 한 번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종인 박사 같은 분들은 네. 미국과 독일과 일본 경제가 다른 중국과 한국 경제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이유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들 정부는 돈을 재정으로 엄청 풀어서 써버렸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경제가 다른 국가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아니면 둔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 경제만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정을 자꾸 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그냥 왕창 해서 지금 좀비 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9월 달부터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연시켜 놨던 거를 이제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재정을 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 재정 안 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안 쓰는데 어떻게 살려내냐고.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쓴다는 말씀. 아니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어떻게 그 요즘 힘든 소비자들도 사람들을 돈 잘 안 구제할 수 쓰는 있냐. 것 같아요. 소비자도 안 쓰죠. 요즘 예. 경기가 불안하면 돈을 안 불안하니까 안 쓰는데. 쓰죠.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극화 말씀을 또 주셨단 말입니다. 네. 양극화 중에서 이 가장 밑단에 피부적으로 딱 와닿는 게 아까 부동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소득 1, 2, 3분위 뭐 심하게는 4분위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분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집을 사야 되나? 영끌, 비투 해야 되나? 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 이 양극화 문제를 재정만으로는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낮춰서 저금리로 깔아버리면 다시 고자산 가분들이 그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이 저자산가분들은 양극화 문제에서 누구를 어떤 정책을 기대해야 될까요? 일단 부동산 말씀하셨으니까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부가 일단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사고 방식부터 바꿔야 돼요.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주거복지예요. 예. 네. 이게 주거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정부가 접근해야 된다. 첫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힘들면 다 빌라에 전세 들어갔다가 전세금 날려서 100채, 200채씩 사기 쳐먹는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네. 왜 그러겠어요? 들어가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래도 좀 서울에 웬만한데 번듯한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요. 그 아파트 문제 생겨도 전세 웬만큼은 건져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빌라 이런 데는 자기 전 재산 들어간 건데 못 건집니다, 한 푼도. 그렇죠. 그게 전 재산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자, 그럼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인전 우리나라 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정부가 땅 사서 임대주택 지어서 싸게 공급을 해주자 그거예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전에서 니들 그 사이에 돈 벌어서 집장만 해서 나가라. 그때까지 무상으로 살아라. 공급해 주자 그거예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신도시 만들잖아요. 네. 신도시 만들면 신도시 만드는데 제일 핵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역 들어오는데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정부가 돈 주고 사서 네. 아파트 지어서 공급해주라. 임대주택 공급해주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나지. 네.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집 2개 가진 사람을 괴롭혀서 집을 하나 팔게 만들면 그러면 그 집 없는 사람도 집 하나씩 갖고 가지 않겠냐.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나죠. 그게 시장 방식이 아니잖아요. 공급 쪽을 조금 더 정부가 임대주택을 굉장히 공급을 해주고 또 싼 아파트도 지어서 싸게 공급도 해주고 이러면 집값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주거복지 문제도 해결이 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개념을 바꿔서 가야지 정부가 자기 돈 안 내고 서울에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니들 임대주택 10% 무조건 무상 지어가지고 임대주택 지어서 이거 임대해줘. 근데 그럼 그 비싼 자리에 임대주택 10%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 임대주택은 안 비싸요? 그 임대료는 안 비싸냐고요. 그러면 서민들이 쳐다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쳐다보는 집되고 그거는 오히려 그걸 가진 사람의 임대소득을 주는 그런 아파트로 전락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네. 임대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네.
세 번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세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큰 세금이 두 개인데 뭐 교육세 같은 목적세는 빼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세를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 2, 3부터 10까지 식료품이나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네. 사치나 여러 가지 좀 고가품은 부가가치세가 붙으니까 네. 부가가치세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금융소득세 소위 주식을 투자하든 자산을 가지고 투자한 분들이 소득을 냈을 때 네. 여기에 대한 지금 소득이 세금을 내는 거를 논의하다가 연기를 하고 좀 자꾸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소득세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세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이 문제를 또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이 지금 결국은 핵심인데 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법인세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건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 경쟁을 하는 상태니까 네. 법인세에 부담을 주지 말자. 대신에 네. 소득세를 한 누진율을 강화하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계층만 고소득의 혜택을 받는데 네. 물론 똑똑해서 자기 노력해서 돈 많이 버는 거는 뭐 인정하겠지만 다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서 세금 많이 내야죠. 그래서 일단은 큰 원칙에서는 법인세를 더 강화하는 쪽보다는 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면세 범위나 이런 것들은 높여주면서 누진율은 강화를 한다. 강화한다. 그게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 문제 가지고 항상 상속증여세 가지고 얘기하되 네. 저는 상속세도 누진율을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대신에 기본적인 서민이나 한 중산층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기본적인 정도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는 별 문제 없도록 그것도 한도는 좀 높여주되 네. 대신에 위로 갈수록 누진율은 높여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세상으로 왔다. 그거고. 다음에 이제 부가세 말씀하셨는데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가 일괄적으로 다 10% 같으면 네. 그거를 올리는 건 부가세는 좀 역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 반대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예. 품목에 따라서 다른 부가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것도 누진을 강화하는 강화해서, 거잖아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래서 가령 내가 핸드백을 하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싼 제품을 사는 사람도 10%를 내고 네. 수입에 그 유명 브랜드 겁나게 비싼 거를 사는 사람도 10%를 낸다 이러면 네. 그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그것도 누진성을 좀 강화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죠. 저는 가끔 TV를 볼 때 뉴스 진짜 저는 뭐 1년 가야 뉴스를 한 번, 두 번 듣나 세 번 듣나 그러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다른 분들한테 듣기도 해요.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체, 중견기업체 사장님들이 벤츠를 타시고 뭐 그 타시는 건 저는 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가족분들이나 자제분들한테까지 회사의 명의로 차를 사서 타게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 법인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는 기업들은 가능하면 절세, 감세, 면세를 받으려고 다양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감가상각 항목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네. 그런 항목들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방금 말씀 주신 경제 철학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금으로 더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뭐 맞죠, 맞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 행정이 좀 후진적해서 그래요. 그러게요. 네, 선진국에 가면 그거 다 세금 다 물립니다. 다 물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 행정이 지금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하지 못 이제 다 손으로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하던 일들이 예. 이제는 모든 게 다 전산화된 세상으로 가고 국세도 아마 AI가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네. 그냥 놔둬도 네. 선진화될 거다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그 국세 일일이 다 그 손으로 가지고 세금 매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으니까 제가 국세청의 직원들을 야단하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상당히 후진적이었던 면도 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상은 다
다 인터넷과 컴퓨터로 가는 세상이고 네. 슈퍼컴퓨터도 거기도 다 들어올 거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못한다 그러면 변명의 여지는 없죠. 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를 해보셨으니까 소득이 많은 분들은 아마 급여 봉투를 딱 보는 순간에 당신들의 소득 절반이 세금으로 툭 끊겨 나가는 걸 보고 야 세금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낸 소득세가 50%를 내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 1, 2, 3분이나 아니면 사회에 필요한 쪽으로 분배가 되고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산업 발전에 계속적인 어떤 자본적인 뒷받침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낼 것 같거든요. 그럼 분배 시스템 결국 이게 이제 조세 정책은 세입이고 세출 시스템인데 이 세출 시스템에 대한 감사는 국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정부가 하는 역할은 방금 말씀 정책을 위반을 하지만 국회는 법을 위반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결합돼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책의 말씀을. 네. 그런 의미에서 분배 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어떤 걸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회가 원래 이제 법안을 만드는 역할이긴 한데 네, 거의 감시 역할도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산정책처럼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감사도 하고 뭐 네. 국정감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건 어느 나라에 가도 국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우리도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네덜란드나 저쪽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뭐 괜찮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네. 뭐 이게 북유럽 쪽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원인 정도 되면 이게 노력봉사잖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자발적인 노력봉사.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건데 뭐 우리는 뭐 구의원만 돼도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재능 기부는 하시는 거지. 예, 열심히들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조금은 좀 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한상환 현대경제원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작이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4분의 1을 지나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양극화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이 나오려면 각 정부의 경제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철학은 이 직관이나 비전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정책 속에 그런 정책에 대한 비전과 직관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끝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미국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미중 간의 갈등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다행이다라는 지적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습을 갖추려면 우리 한상환 대표께서 지금 정부도 좋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좋고 적어도 정부는 국회는 또 정치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생각과 철학과 직관과 비전 정책은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네, 너무 양극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의견이 없어요. 양쪽에 저쪽의 의견과 이쪽의 의견이 충돌만 하지. 네, 이게 중간에 우리 경제 중산층이 없어진 것처럼 정치에도 중도층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왠지 얇아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아쉬운 거는 세대 간에도 너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세대인데 바로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 세대한테 당신들이 올려놓은 집값 나는 그대로 넘겨받을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내 밑에 애들이 그 가격에 그걸 사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모 세대한테. 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회예요. 네.
고쳐야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양극화를 어떻게든지 해소를 하라라는 얘기로 하는 건데 이걸 정치적인 용어, 사회적인 용어로 하면 네. 국민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정치적인 용어, 사회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네. 경제학적으로는 양극화가 없는 뭐 예를 들면 시진핑의 공부론 같은 사회. 이게 그거거든요. 물론 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최소한 우리의 지도자분들께서는 네.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옛날에 비해 너무 심해진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봉합시켜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못 살아도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내 이 정도 버는데 이런 데다가 쓴다 그러면 내 세금 내겠다 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상환 대표님께서 커다란 화두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요즘 제가 한병철 씨의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진실을 담고 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이 고통받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는 진실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극화를 통해서 세대 간, 계층 간 모든 갈등 요소에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사회는 분명히 고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은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70만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학연금은 300만 원 조금 넘고요. 공무원 연금은 26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왜 300만 원, 200만 원이 되지 못했을까? 만약에 제대로 됐다 그러면 우리 한상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국민의 최저 생계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라는 말씀으로 귀결을 주셨습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미래 사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오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